여보, 오늘도 약 꼭 챙겨 먹어요. 그 한마디가 제 삶에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미 모든 게 시작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몇 살이고 무엇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한서진, 올해 62입니다. 문화센터에서 전통 의상 복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일이지만 오래된 천조각 하나하나를 살려내는 작업에서 저만의 의미를 찾아왔습니다. 남편과는 5년 전 이혼했고 대학생인 딸아이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익숙했을 뿐이죠. 그날도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문화센터 작업실에서 조선시대 저고리 복원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200년도 더 된 천이었습니다.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바늘을 움직이며 이 옷을 입었던 사람의 삶을 상상해 보곤 했습니다. 어떤 기쁨을 느꼈을까, 어떤 슬픔을 견뎠을까. 실례합니다. 한서진 선생님이시죠?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분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회색 정장에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목소리부터 부드러웠습니다. 네, 그런데요. 처음 뵙겠습니다. 최명우라고 합니다. 문화재 후원 일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작업에 대해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명함을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명함에는 문화유산 보존회 이사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이었지만 뭔가 신뢰가 가는 인상이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선생님께서 복원하신 작품들을 몇 점 봤습니다. 특히 지난해 박물관에 전시됐던 홀레복이요. 정말 감동적이더군요. 원형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세월의 흔적까지 존중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 작업을 평가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잘 만드셨네요 정도의 인사치레로 끝났거든요. 최명우 씨는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겸손하시네요. 사실 오늘 찾아뵌 건 선생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최명우 씨는 가방에서 서류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한복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조선 후기 양반가의 예복으로 보였는데 보존 상태가 매우 좋았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유물인가요? 개인 소장품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대대로 물려받은 건데 이번에 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하셨어요. 다만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전문가의 복원이 필요합니다. 선생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런 수준의 유물을 다룰 기회는 흔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습니다. 실수라도 하면 귀중한 문화재를 망칠 수 있으니까요. 영광이긴 한데요.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선생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미 다른 전문가 분들께도 여쭤봤는데 모두 선생님을 추천하시더군요. 기술도 기술이지만 문화재를 대하는 태도가 남다르다고요. 그렇게 말하며 최명우 씨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존중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이렇게 인정해주는 게. 시간을 좀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최명우 씨는 자료를 두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나가기 직전 제 작업대 위에 저고리를 다시 한번 유심히 봤습니다. 이 바느질, 손으로 하시는 거죠? 네, 기계로는 이 느낌을 낼 수가 없어서요. 역시 그렇군요. 선생님 작업을 보면 옛사람들의 마음까지 꿰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 한마디가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제 작업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해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최명우 씨가 나간 후에도 한동안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그분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명함을 들여다보며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프로젝트 자체도 매력적이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최명우 씨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도 마음이 끌렸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최명우 이사님. 한서진입니다. 아, 선생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복원 작업 맡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분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주말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인사동의 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최명우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바깥 풍경을 보고 있던 그분은 제가 들어서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늦었나요? 아니요, 제가 일찍 온 거예요. 앉으세요. 차를 주문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유물에 대한 설명을 듣는 동안 최명우 씨의 진지한 표정에서 진정한 문화재 애호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옷을 입었던 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880년대 한 양반가의 맏며느리였다고 합니다. 21살에 시집 와서 평생 그 집안을 지켰다고 하더군요. 그분의 삶이 이 옷에 고스란히 남아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히 다뤄져야 하는 거죠. 선생님이라면 그걸 이해하실 거라 믿었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최명우 씨는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했고 젊었을 때는 박물관 큐레이터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개인 사업으로 문화재 보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은 하셨어요? 했었죠. 10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병이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문화재를 정말 사랑했거든요. 이 일이 그녀를 기억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상실을 겪고도 의미 있는 삶을 이어가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저도 이혼 후 혼자가 되었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살고 있나 돌아보게 됐습니다. 선생님은요? 혹시 가족이 이혼했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대학생이에요. 기숙사에서 지내고요. 그렇군요. 혼자 지내시는 게 불편하진 않으세요? 처음엔 그랬죠. 근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아니,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점점 제 삶에서 멀어지고 친구들도 각자 바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문화센터 강의와 복원 작업으로 시간을 채우고는 있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고요함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혼자라는 게 자유롭기도 하지만 때로는 힘들죠. 저도 압니다. 최명우 씨의 목소리에 공감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과는 뭔가 통하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같은 외로움을 아는 사람끼리의 연대감 같은 것.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복원 작업 때문이었습니다. 최명우 씨가 유물을 가져오고 제가 상태를 확인하고 복원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만남의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차를 마시러 가고 전시회를 함께 보러 가고 때로는 그냥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잠깐 걸으실래요? 좋아요. 어느 가을날 오후 우리는 창덕궁 후원을 걸었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졌습니다. 최명우 씨는 천천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 궁궐의 역사, 이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 추억까지. 제가 말이 많죠? 아니요, 듣기 좋아요. 이야기를 정말 잘하세요. 선생님이 잘 들어주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최명우 씨가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가을 햇살을 받은 그분의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감 이상이었습니다. 복원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저녁마다 작업실에 남아 조심스럽게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한 땀 한 땀 꿰맬 때마다 최명우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일을 잘 마무리해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작업실에서 집중하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최명우 씨였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하시네요. 아, 깜짝이야. 언제 오셨어요? 방금요. 혹시 늦게까지 하실까봐 커피 하나 사들고 왔습니다. 그분은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며 일하는 게 불편할 법도 한데 이상하게 최명우 씨의 시선은 편안했습니다.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네요. 이렇게 세밀한 작업을 몇 시간씩 하시는 게 익숙해져서요. 20년 넘게 해온 일이니까. 대단하십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옷들이 선생님 손을 거쳐 다시 살아났을까요? 글쎄요, 세어본 적은 없는데. 살아있는 역사를 만드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최명우 씨를 봤습니다. 그분은 진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존경과 애정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과한 말씀을. 과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혼 후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결혼 생활 중에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남편은 제 일에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최명우 씨는 제가 작업을 마칠 때까지 옆에 있어줬습니다. 가끔 커피를 마시며 짧은 대화를 나누고 대부분은 편안한 침묵 속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상하게 그 침묵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따뜻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정리를 하는데 최명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녁 식사 같이 하실래요?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셨는데 제대로 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근처 한식당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일 이야기, 일상 이야기, 그리고 점점 더 깊은 이야기들로. 선생님, 요즘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행복하냐고 물으면 뭐라 대답해야 할까요? 글쎄요. 불행하진 않아요. 그냥 평온하달까요? 평온함과 행복은 다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제 삶인가 보다 싶었어요. 큰 기쁨도 큰 슬픔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말을 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요즘 제 삶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최명우 씨를 만난 후로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대되고 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지고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느끼고 있다는 걸. 근데 요즘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요? 더 살아있다는 느낌? 최명우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을 만난 후로요. 그 고백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감정을,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싶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최명우 씨가 제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해야 하는데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저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설렘과 기대가 섞인 달콤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세요. 늦었으니까.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최명우 씨가 돌아서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아련해졌습니다. 이미 보고 싶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랑의 시작일까요? 62의 나이에 다시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집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최명우 씨의 미소, 목소리, 시선,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좋은 꿈 꾸세요, 선생님. 메시지를 읽고 또 읽으며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감정이 어디로 갈지,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냥 이 설렘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진짜 행복이요. 여보, 이건 당신을 위한 거예요. 당신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배려라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만 모아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딸아이도 와줬고 최명우 씨의 지인 몇 분도 자리를 빛내줬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정말로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아름다울 거라 믿었습니다. 신혼 초반 몇 달은 꿈 같았습니다.
명우는 세심하고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좋아하는 허브차를 준비해주고 제 작업 시간을 존중하며 함께하는 시간에는 온전히 저에게만 집중해줬습니다. 완벽한 남편 같았습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결혼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명우가 작업실에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당신 작업실에 최신 장비들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제가 아는 후원자분이 관심을 보이셔서요. 항온항습기, LED 조명, 전문 현미경. 다 최고급으로요. 정말요? 그런 장비들이 있으면 작업이 훨씬 수월해질 텐데. 당연하죠. 내 아내가 최고의 환경에서 일해야죠. 기뻤습니다. 그런 장비들은 가격도 만만치 않아서 엄두도 못 내던 것들이었습니다. 명우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일주일 후 기사들이 와서 장비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큰 상자들이 작업실로 들어왔습니다. 최신형 항온항습기, 전문가용 조명, 고성능 현미경. 정말 최고급 장비들이었습니다. 여보, 그리고 이것도 설치할게요. 명우가 가리킨 건 새로운 전화기와 인터넷 시스템이었습니다. 전화기요? 지금 있는 걸로도 충분한데. 아니에요. 이건 전문 업무용이에요. 보안도 훨씬 강화되고 통화 품질도 좋아요. 당신 같은 전문가라면 이 정도는 써야죠. 고급스러운 검은색 전화기였습니다. 확실히 제가 쓰던 것보다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당신을 위한 건데요. 그리고 혹시 모를 보안 문제도 있잖아요. 귀중한 문화재를 다루시니까 외부 접근을 통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문화재 복원 작업은 보안이 중요했습니다. 명우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설치가 완료된 후 작업실은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조명이 밝아지고 공기가 쾌적해졌습니다. 작업 환경이 놀라울 정도로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부터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 김 선생님이 전화를 걸었다고 했는데 제 전화기로는 연결이 안 됐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시스템 오류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여보, 전화기 좀 이상해요. 특정 번호에서 전화가 안 와요. 그래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명우가 전화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뭔가를 조작하는 것 같았는데 정확히 뭘 하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보안 설정 때문에 그랬나 봐요. 중요한 업무 연락만 연결되도록 설정돼 있었네요. 보안 설정이요? 네, 이 전화기는 스팸이나 불필요한 연락을 자동으로 차단해요. 안심하고 쓰세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명우가 전문가니까 더 잘 알겠지 싶었습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계속됐습니다. 딸아이가 제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다고 했는데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만나자고 연락했는데 그것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명우의 전화와 문자만 정확하게 왔습니다. 여보, 제 휴대폰도 이상해요. 다른 사람들 연락이 안 와요. 그래요? 휴대폰 좀 볼게요. 명우가 제 휴대폰을 가져가 확인했습니다. 한참을 만지작거리더니 돌려줬습니다. 업데이트가 필요했나 봐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보낸 공문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박물관에서 온 협업 제안 메일도 스팸함에 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몰랐을 일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작업실 청소를 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책장 뒤에 작은 검은색 장치가 있었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의 본 적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뭔지 몰라서 명우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명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곧 자연스러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거요? 습도 센서예요. 항온항습기랑 연동되는 거죠. 자동으로 습도를 체크해서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개가 필요해요? 여기저기 다 붙어 있는데. 작업실 곳곳에서 비슷한 장치들이 보였습니다. 책장 뒤, 천장 모서리, 작업대 아래.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정밀한 관리를 위해서는 여러 지점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해요. 당신이 다루는 게 얼마나 귀중한 문화재인데요. 최선의 보존 환경을 만들어야죠.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꺼림칙한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장치들이 정말 습도 센서일까요?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대학 동기 혜진이가 작업실로 찾아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차를 끓여 대접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명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지금 누구랑 있어요? 대학 동기 혜진이가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거라. 아, 그래요. 즐거운 시간 보내요. 저녁에 봐요. 통화를 끊고 나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우가 어떻게 제가 누군가와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말한 적이 없었는데. 혜진이가 돌아간 후 작업실을 유심히 둘러봤습니다. 그 작은 검은 장치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습도 센서치고는 이상한 위치에 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작업대 정면을 향한 장치는 명백히 제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카메라?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명우가 저를 감시할 이유가 없잖아요. 과민 반응이겠죠.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명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떻게 제가 누군가와 있는 걸 알았어요? 응. 아, 작업실 관리 앱에 알림이 와서요. 문이 열렸다는 거. 문이 열렸다는 알림만 오는 거예요? 네, 보안 시스템이에요. 혹시 모를 침입을 대비한 거죠. 당신이 다루는 게 귀중한 문화재잖아요.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명우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그런데 왜 제게는 그 앱 얘기를 안 했어요?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제가 관리하면 되니까. 당신은 작업에만 집중하면 돼요. 온화한 미소였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차가운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명우가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조심스럽게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작업실뿐만 아니라 집 안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거실 책장, 침실 화장대, 심지어 욕실 선반에도 비슷한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습도 센서일까요? 욕실에까지 습도 센서가 필요한가요? 손이 떨렸습니다. 인터넷으로 비슷한 장치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최신형 무선 감시 카메라. 숨이 막혔습니다. 명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작업실에서도 집에서도 아니 어쩌면 모든 곳에서. 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사랑한다면서 저를 위한다면서 왜 감시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명우가 집에 왔을 때 따져 물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겁이 났습니다. 만약 제가 알아버린 걸 명우가 알면 어떻게 될까? 더 심한 통제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명우는 평소처럼 다정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제 하루가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오늘 작업은 잘 됐어요? 네. 잘 됐어요. 피곤해 보이네요. 너무 무리하지 마요. 그 다정한 목소리가 이제는 소름 끼쳤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요? 식사 후 명우가 거실에서 TV를 보는 동안 저는 슬그머니 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설정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발견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앱들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위치 추적, 통화 기록, 메시지 백업. 모든 게 어딘가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명우에게요. 완전히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제 모든 움직임, 모든 대화, 모든 생활이 명우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저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함께 행복하자고 했잖아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말할 수나 있을까요? 제 연락은 모두 차단돼 있고 제 움직임은 모두 감시당하고 있는데 밤늦게 침대에 누웠을 때 명우가 옆에서 잠든 척하며 제 휴대폰을 확인하는 걸 봤습니다. 눈을 감고 자는 척했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가 뭔가 눈치챘다는 걸 들키면 안 됩니다. 아직은 모르는 척해야 합니다. 탈출구를 찾을 때까지. 다음 날 명우는 더 노골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앞으로 작업실 출입을 좀 제한해야겠어요. 왜요? 보안 때문이에요. 요즘 문화재 절도 사건이 많잖아요. 허가받은 사람만 출입하도록 시스템을 바꿀게요. 그게 필요한가요? 물론이죠. 당신 안전을 위한 거예요. 안전. 그 말이 이제는 감옥처럼 들렸습니다. 새로운 출입 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지문 인식, 얼굴 인식, 심지어 음성 인식까지. 저와 명우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허가 없이는 작업실에 올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안심이네요. 아무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요. 명우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외부인을 막기 위한 게 아니라 저를 가두기 위한 거라는 걸. 문화센터 김 선생님이 작업실에 들르려다 못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라며 차단당했다고요. 미안해요, 선생님. 새 보안 시스템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서진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괜찮으세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도 명우가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네, 괜찮아요. 그냥 작업이 좀 바빠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점점 외부와 단절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동료들, 심지어 딸아이와도 제대로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딸아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학교 방학이라 짐 좀 가지러 왔다고요. 반가운 마음에 안으려는데 딸아이가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요즘 연락이 안 돼서. 명우가 거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휴대폰이 좀 말썽이었어. 엄마. 딸아이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아이한테까지 제 고통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아. 걱정 마. 거진 미소를 지으며 딸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함이 위로가 됐지만 동시에 더 슬퍼졌습니다. 제가 정말 괜찮은 척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딸아이가 돌아간 후 명우가 다가왔습니다. 딸이랑 사이가 좋네요. 당연하죠. 제 딸인데요. 그래요. 가족은 소중하니까요. 우리도 가족이고요. 명우의 손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따뜻하게 느껴졌을 손길이 이제는 차가운 쇠사슬 같았습니다. 저는 갇혔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보이지 않는 감옥에.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명우의 말에는 꼭 이런 문장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건 다 당신을 위한 거야. 작업실 출입 제한도, 휴대폰 설정도, 집 안 곳곳의 보안 장치도 전부 제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정말 날 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모르게 내 허락도 없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 제 자신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과한 거겠지. 예민하게 굴지 말자.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 스스로를 달래며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변화는 몸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우가 작은 병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여보, 이거 당신을 위해 지인한테 부탁해서 구한 건강보조제예요. 갈색 유리병 안에 하얀 캡슐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요즘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눈도 자주 아프다 했잖아요. 집중력에도 좋고 신경 안정에도 도움이 된대요. 괜찮아, 나 아직 멀쩡한데. 아니야. 당신은 항상 괜찮다고 하잖아. 근데 내가 보기에 요즘 많이 지쳐 있어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늘 괜찮다 말하던 제 모습을 누군가 이렇게 세심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에 처음엔 고마웠으니까요. 하루에 2알씩,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잊지 말고 꼭 챙겨 먹어요. 그날부터 저는 캡슐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솔직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도 깊게 자는 것 같고 작업할 때 잡생각이 줄어든 느낌. 괜찮네. 역시 명우 말대로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늘을 들고 있는데 손끝 감각이 미묘하게 둔해지는 느낌. 실을 꿰다가 헛번을 찌르는 일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나 원래 이 정도로 서툴지 않았는데 머릿속이 얇은 안개로 덮인 것 같았습니다. 집중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한 박자씩 느리게 따라오고 어제 뭘 했는지, 누구랑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조각조각은 떠오르는데
전체가 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문화센터 수업에서 학생 이름이 갑자기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3년 넘게 함께 하던 수강생인데도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누가 물었을 때 허겁지겁 웃으며 말했죠. 아, 요즘 깜빡깜빡하네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그렇게 넘겼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오는 길 가슴이 이상하게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 뭐지? 왜 이러지? 더 이상하다 느낀 건 이 증상들이 심해질 때마다 명우가 딱 맞춰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보, 요즘 잠은 잘 자요? 조금 피곤하긴 한데 괜찮아. 그래서 내가 그 보조제 챙겨주는 거잖아요. 하루라도 빼먹으면 안 돼요. 몸이 적응 중이라 더 졸릴 수도 있고 멀미처럼 멍할 수도 있어요. 그건 좋은 신호예요. 좋은 신호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알 수 있는데 그땐 제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 치료 과정이면 그럴 수도 있지. 여기서 더 이상하다고 느낀 대목 하나 더 있습니다. 보조제를 다 먹어갈 때쯤이면 명우가 먼저 알고 미리 새 병을 꺼냈습니다. 이제 이거 먹어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당신 체질에 맞게 조정했대요. 제가 다 먹었다고 말하기도 전에요. 제가 몇 알 남았는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을까요? 저는 그 병을 제 서랍에 넣어뒀다고 생각했는데 명우는 언제든지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 서랍을 열어보고 있던 거겠죠. 그걸 그땐 몰랐습니다. 몸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까지 가는 것도 마치 언덕을 오르는 것처럼 숨이 찼습니다. 어느 날은 문화센터에 가야 하는데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횡단보도 앞에서 갑자기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누가 부축해줬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아, 그냥 어지러워서요.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고 눈 밑엔 짙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복을 입고 서 있던 제 사진 속 단단하고 또렷했던 그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뜻밖의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명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주말에 내가 아는 한의원에 같이 가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한번 잡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의원까지 가야 돼? 그냥 조금 쉬면 괜찮을 텐데. 걱정돼서 그래요. 당신 요즘 작업 시간도 자꾸 줄어들고 손 떨린다고도 했잖아요. 전문가한테 진단 한번 받자요. 그 말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한의원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골목에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깨끗하고 단정한 곳이었어요. 원장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첫 인사부터 이랬습니다. 아, 서진 씨. 이사님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사님? 최명우 이사님이요. 문화유산 보존회.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명우가 여기랑도 연결돼 있구나. 진료실에서 간단한 문진을 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잠은 깊게 자긴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한 느낌이에요. 두통이나 어지럼증은요? 자주 있어요. 기억도 잘 안 나고 어제 한 말을 오늘 다시 하는 느낌도 있고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슨 결론이라도 난 것처럼 말했습니다. 체력도 체력이지만 오랫동안 섬세한 일을 해오셔서 신경계에 피로가 많이 쌓인 상태네요. 다행히 이사님이 미리 잘 챙겨주셔서 심각해지기 전에 오셨어요. 제가요? 이사님이 들이신 보조제요. 그거 덕분에 그나마 버티신 거예요. 조금만 더 방치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분명 보조제를 먹고 나서 상태가 나빠졌는데 오히려 그게 덕분이라니 뭐가 진실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료가 끝나갈 무렵 원장은 작은 종이 봉투를 제 앞으로 밀어놨습니다. 이건 지금 드시는 보조제랑 같은 계열인데 조금 더 부드럽게 조정한 겁니다. 하루에 한 알씩만 드세요. 기록은 이사님께 전달해 드릴게요. 기록이요? 네, 반응이 어떤지, 수면 패턴은 어떻게 변하는지, 두통의 빈도, 손 떨림 정도까지 자세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맞춤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순간 뭔가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기록해야 하죠? 제가 묻자 원장은 마치 준비돼 있던 답처럼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건강관리도 데이터의 시대잖아요. 개인의 몸을 이해해야 정확한 처방이 나옵니다.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서 차가운 계산이 느껴졌습니다. 한의원을 나오는 길, 명우가 제 어깨를 다정하게 감쌌습니다. 어때, 좀 안심되지? 글쎄, 뭔가 너무 과한 느낌이랄까.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예전처럼 살려면 이 정도 관리는 해야 해요. 난 그냥 당신이 오래 건강했으면 좋겠어. 여보, 이건 통제나 간섭이 아니에요. 케어야. 사랑이라서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 말에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괜히 의심하고 있는 걸까? 스스로를 다시 한번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곧 정면으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며칠 뒤 문화센터 일정 때문에 명우가 잠시 외출한 틈이었습니다. 약 봉투를 정리하려고 가방을 열다가 작은 서류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진경과 기록. 제 이름이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표지를 넘겼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표들이 보였습니다. 데이 1 투약 시작. 기본 체력 양호, 수면 패턴 정상. 데이 7. 입맛 감소, 작업 시간 소폭 감소, 집중력 저하 경미. 데이 15. 두통 빈도 증가, 손 떨림 초기 양상, 약물 반응 양호.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 몸에서 일어난 변화들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제가 말한 적 없는 반응들까지. 데이 23. 지인 방문 시. 표정 변화 관찰. 약 복용 후 30분 이내. 긴장 완화. 데이 30. 기억 혼란 호소. 동일 질문 반복. 통제 용이성 증가. 맨 아래에는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실험 대상 A. 추가 용량 투여 시. 의존성 강화 예상. 관찰 지속 필요. 실험 대상. 눈을 의심했습니다. 실험 대상. 여러분, 그때 제 심정이 어땠을 것 같나요? 누군가가 내 몸과 정신이 망가져가는 과정을 데이터라고 적어놓고 통제 용이성 증가라고 평가한 걸 내 이름이 적힌 서류에서 보게 된다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한 번에 맞춰졌습니다. 집 안 곳곳에 카메라, 휴대폰 추적 앱, 차단된 연락들, 그리고 내게 건네진 약들. 그건 사랑해서가 아니라 저를 더 잘 다루기 위해, 더 정확히 기록하기 위해 필요했던 도구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아니라, 환자도 아니라 철저하게 실험 대상어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하단엔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경과. 외부와의 접촉 점차 감소, 의존도 상승 중. 다음 단계 진행 가능.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혀 종이를 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쿵쿵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명우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모아 원래 있던 자리로 밀어 넣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소리를 스스로 들으면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 거실로 나갔습니다. 왔어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잘 떨리지 않았습니다. 명우는 평소처럼 웃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좀 어때요? 아침에 약 잊지 않고 먹었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라고. 나는 지금 누군가의 실험대 위에 올라와 있는 거라고.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나는 정말로 사라지게 될 거라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 약을 그대로 삼키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결심이 저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뻔했다가 간신히 살아나는 순간은 아주 사소한 선택 하나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바로 캡슐을 삼키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손바닥 위에 올려진 약을 봤습니다. 하얀 캡슐 2알, 물 한 컵을 들고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늘과는 다르게 했죠. 삼키지 않고 혀 밑에 숨겼습니다. 물 삼키는 소리를 조금 과장해서 냈어요. 거실에 있는 카메라와 어디서 듣고 있을지 모를 명우에게 나 약 잘 먹고 있어요. 연기해 보여야 했으니까요. 욕실 문을 닫고 변기 위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다가 천천히 캡슐을 꺼내 휴지에 싸서 버렸습니다. 심장이 귀 바로 옆에서 뛰는 것처럼 쿵쿵거렸습니다. 들킨 건 아닐까? 지금도 어딘가에서 날 보고 있진 않을까? 그날 밤 잠 한숨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버텼습니다. 둘째 날 똑같이 했습니다. 입에 넣고 삼키는 척하고 변기 옆 쓰레기통 깊숙이. 셋째 날쯤 되자 조금씩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머리를 짓누르던 두꺼운 솜 같은 느낌이 아주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눈앞에 늘 끼어 있던 뿌연 필터가 옅어지는 느낌. 당장 건강해진 건 아닌데, 아, 이게 제정신이구나. 라는 감각이 어렴풋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무기력과 혼란이 나이 탓도 스트레스 탓도 아닌 명확한 누군가의 의도였다는 걸요. 정신이 조금씩 맑아지자 주변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집 안 곳곳에 카메라 위치, 문에 달린 출입 장치, 휴대폰 속 수상한 앱들. 이전에는 막연한 불안이었는데 이제는 구조도처럼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아, 나는 지금 감옥 안에 있구나. 보기 좋게 인테리어한 따뜻한 말로 포장된 아주 잘 설계된 감옥.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감옥 구조를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탈출 경로를 찾을 수 있다는 거. 정신이 돌아오자 처음으로 탈출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똑바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 아니면 진짜 죽는다.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였습니다. 전화는 감시당하고 문자도 확인당하고 작업실 출입도 통제되고 혼자라면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죠. 근데 제게는 단 한 사람, 희미하게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딸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명우가 잠시 외출한 틈에 저는 옷장 속 상자를 뒤져 예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깨져서 쓰지 않던 폰이었어요. 와이파이만 연결해두면 메신저는 쓸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공유기 비밀번호는 제가 알고 있었고요. 손이 떨리는 걸 애써 다독이며 와이파이를 연결했습니다. 메신저를 켜고 제일 먼저 딸아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야, 지금 사용하는 폰 말고 이 번호로만 연락해줘. 지금 내가 하는 말 절대 아빠 최명우한테 보여주면 안 돼.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띵 마이너스 하는 알림과 함께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 듣고 싶어. 영상통화 가능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나 아직 혼자가 아니구나. 하지만 영상통화는 위험했습니다. 집 안 어디에 카메라가 있는지 제가 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통화 못해. 집에 감시 카메라 있어. 전화, 문자 다 봐. 엄마 요즘 몸이 이상한데. 약 먹고 나서 더 심해져. 엄마가 먹는 약 사진 좀 보내줄게. 손이 덜덜 떨렸지만 식탁 서랍에서 약병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에게 보냈습니다. 혹시 내 친구 중에 의학이나 약학 쪽 아는 사람 있으면 이거 성분 좀 물어봐 줄래? 잠시 후 딸아이에게서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혹시 이거 아빠가 보고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쓰는 폰으로 말하지 말라고 한 거야. 엄마, 너무 무서워. 잠깐의 정적 후 딸아이에게서 한 줄이 왔습니다. 엄마, 내 사촌 언니 알지? 가율 언니, 임상 심리하는 언니. 언니한테 이거 다 보여줄게. 언니 말 듣고 같이 방법 찾아보자. 그날 밤 딸아이와 가율에게서 공동 대화방이 하나 열렸습니다. 가율 언니는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모, 우선 숨 깊게 쉬고요. 지금 이모는 단계적인 통제 상태에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물어보는 것들 천천히 답해 주실 수 있어요? 가율은 요즘 어떤 말을 자주 듣는지, 누가 약을 관리하는지, 연락망이 어떻게 막혔는지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완전한 강제적 통제 관계고요. 약은 의심 없이 제공되는 형태의 도구로 쓰이고 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증거를 모으는 거예요, 이모. 증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한 문장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실험 대상 A. 통제 용이성 증가. 그 서류철. 그리고 집안에 숨겨진 카메라들. 남영우 책상에서 내 이름 붙은 기록 봤어요. 날 실험 대상이라고 써놨어요. 가율은 잠시 말이 없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 그 기록에 적힌 내용 가능한 한 많이 찍어서 나한테 보내주세요. 원본 훼손은 절대 하지 말고요. 그리고 약병, 카메라 사진, 이상한 앱 깔린 휴대폰 화면까지. 그 말에 몸서리가 쳐졌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두 가지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명우가 보는 수능적인 아내의 삶과 몰래 자료를 모으는 탈출을 준비하는 사람의 살. 두 얼굴로 살아야 했습니다. 아침에는 약을 삼키는 척하고 점심에는 집안 카메라 위치를 조용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밤에는 명우가 샤워할 때를 틈타 서류를 찍고 앱 화면을 캡처하고 모든 걸 예전 휴대폰으로 가율에게 전송했습니다. 손이 떨려 사진이 흔들리면 다시 찍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나를 살릴 수도 있다. 그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않았냐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가율이 차분히 말해줬습니다. 이모, 지금 상태로 신고하면 상황이 이렇게 들릴 거예요. 남편이 날 너무 챙겨줘요. 집안에 보안 장치도 설치했고요. 몸이 계속 안 좋은데 약을 챙겨줘요. 연락도 관리해줘요. 밖에서 보면 오히려 좋은 남편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건 이게 통제라는 증거예요. 이모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근거. 그래서 우리는 서둘러 움직이되 성급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언제나처럼 약을 삼키는 척하고 욕실로 들어가려는데 명우가 갑자기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이상하게 낮았습니다. 요즘 몸 상태가 조금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 심장이 순간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가? 억지로 웃으며 넘기려는데 명우가 제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또렷해졌네. 그 말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들켰다. 명우는 천천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좋다고 생각했던 그 부드러운 미소. 근데 이제는 소름 끼치도록 차갑게 보였습니다. 여보, 요즘 약 제대로 먹고 있어요? 당연하지. 당신이 챙겨준 건데. 안 먹겠어? 억지로 밝게 말해보려 했지만 명우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속삭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내가 얼마나 오래 당신을 관찰했는지 모르죠?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당신 걸음걸이, 손떨림, 말할 때 속도, 눈동자 움직임까지 다 기록해놨어요, 여보. 그가 제 귀에 대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멀쩡해.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멀쩡한 게 이상하다고요, 지금? 명우는 식탁 위에 있던 약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 손바닥에 쏟아봤습니다. 알아요, 여보. 이 병에는 요 며칠 새 약이 줄어든 속도랑 당신 몸 상태 변화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 그의 눈빛이 더 이상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기회를 줄게요. 명우는 접시 하나를 가져와 약을 2알 올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내 앞에서 먹어요. 입안도 직접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 머릿속엔 2가지 선택지만 보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서 다시 약에 갇히든가 아니면 여기서 끝까지 버티다가 정말 죽든가. 근데 그 와중에도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시간을 벌어야 한다. 가율과 딸아이와 약속했던 날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모, 1주만 버티면 우리가 갈게요. 그 사이에 출입 기록, 약 사진, 이상한 장치들 최대한 모아두세요. 그 약속, 그 1주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 당신 말대로 할게. 입에 넣고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삼켰습니다. 명우는 제 입안까지 확인했습니다. 혀 밑,
볼 안쪽, 심지어 입천장까지 모두 확인한 후에야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여보. 우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약효는 정말 무섭게도 빨랐습니다. 불과 30분 뒤 머리가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이미 내가 안개 속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완전히 빠져들지 않기 위해 마지막 남은 정신줄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기억해야 돼. 지금 이 느낌, 지금 이 상태, 이게 다 약 때문이라는 걸. 그 후 며칠은 지옥 같았습니다. 하루는 약을 삼키고 하루는 빼고 그 사이에서 제 정신은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멍한 상태에서도 저는 작게 아주 작게 사인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복원 작업 노트 끝에 날짜와 함께 짧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약 먹음, 머리 혼미.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다. 옷의 안감, 잘 보이지 않는 시접 안쪽에 아주 작은 글씨로 스스로를 향한 메시지를 숨겨 넣었습니다. 서진아, 내 잘못 아니다. 너는 통제당하고 있다. 어쩌면 타인이 봐도 알 수 없을 글씨였지만 그 흔적들 덕분에 제가 아니게 될 때마다 조금은 나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가율이 말했던 우리가 갈게요라고 했던 날 아침부터 명우는 어딘가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저녁 늦게 올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래? 그럼 집에서 조용히 작업이나 해야겠다. 애써 태어난 척 말했습니다. 명우는 언제나처럼 약을 챙겨주며 당부했습니다. 오늘도 시간 맞춰 먹어야 해요. 그거 요즘 더 중요해졌으니까. 문이 닫히고 차가 떠나는 소리를 창문 너머로 확인한 뒤에야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이다. 오후 3시 현관벨이 한번 짧게 울렸습니다. 약속된 신호. 저는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딸아이와 가율 그리고 낯선 여성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가율이 작게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모, 문 열어주세요. 우리 들어가야 돼요. 문을 여는 손이 심하게 떨려 여러 번 비밀번호를 잘못 눌렀습니다. 마침내 철컥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 공기가 확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공기 냄새가 낯설 만큼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우리가 둘러앉았고 가율 옆에 앉은 여성이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나온 상담사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폭력이에요? 폭력은 꼭 때려야만 폭력이 아니에요, 이모.
지금까지 이모에게 있었던 건 정신적, 의학적, 사회적 모든 방향에서의 강제적 통제예요. 가율의 말이 제 심장을 찔렀지만 동시에 그 말이 처음으로 저를 피해자로 인정해 주는 것 같아 이상하게도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해야 할 일을 빠르게 나눴습니다. 가율은 집안의 카메라 위치를 하나씩 확인하며 렌즈를 가렸습니다. 딸아이는 제가 그동안 모아둔 서류 사진들을 다시 정리했고 박지은 상담사는 제 몸 상태를 간단히 확인하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오늘 약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은요. 잘하셨어요. 그 약은 지금부터 증거입니다. 그 말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우리는 약병 몇 개를 챙기고 서류철 일부를 사진으로 남기고 휴대폰과 예전 폰 모두를 가율 가방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복원 작업 때 제가 앉던 식탁 자리, 갇혀 지내던 방. 이 집에는 분명 좋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공간은 그냥 명확한 하나의 장소였습니다. 범죄 현장. 집을 나설 때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잠깐만. 딸아이와 가율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작업실 안으로 들어가 복원 중이던 저고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안감 한쪽에 적어둔 작은 글씨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서진아, 내 잘못 아니다. 그 글씨를 마지막으로 눈에 새기고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이제 가자. 센터로 가는 차 안에서 가율이 말했습니다. 이모, 이제부터 조금 시끄러울 거예요. 경찰, 의료진, 법률 상담까지. 근데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모는 도움을 요청한 거고 그건 정당한 권리라는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 감옥에서 한 발은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도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의료 기록, 약물 성분 분석, 집안 카메라와 앱들, 그리고 실험 대상어라고 적힌 서류철.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최명우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아내를 위한 관리였다고 주장했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저는 실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믿기 힘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너를 위해서야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며 자신의 선택권과 자기 삶의 주도권을 조금씩 빼앗기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 어딘가에는 있을 겁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거, 혹시 내 이야기랑 비슷한데? 하고 가슴이 서늘해지셨나요? 그렇다면 혼자 견디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말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댓글로 지금 어디에서 몇 살의 삶을 살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혹시 모릅니다. 여러분의 한 줄이 어떤 사람에게는 탈출구를 향한 첫 번째 증거, 첫 번째 용기가 될지도요. 저는 한서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의 실험 대상이 아니라 제 삶의 주인공으로 다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